요구드립니다. 협의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취임 이후에 한 200일 만에 하는 시정연설, 오늘 취임 34일 만에 한 셈이었습니다.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고요. 절박하게 호소하고 보다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사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한 명의 여성과 또 한 명의 남성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서 나왔던 그 사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시정 연설이 사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시정 연설은 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처음입니다. 네. 원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기국회 때 본 예산 할 때 이제 그런 때 시정 연설 하는데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두 가지 과제, 즉 인사청문회를 장관을 통과시키는 문제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책으로서 이제 일자리 문제, 이걸 네. 지금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그 의원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민소통 수석실에서 네. 좀 PT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실 때 바로 옆에 화면에서 대통령 연설과 관련된 사진과 그런 문구들이 한 22장 정도 오늘 제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제대로 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좀 이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아주 특이한 PT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쭉 방문했던 또 만났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방관들 뭐 이런 사진들 쭉 있고 특히 네.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의원들 볼 때는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장면을 보면요, 위원님. 여당 의원들하고 주로 악수를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이 끝난 후에는 자유한국당 정호택 대표라든지 차 간담회에 불참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과거에 박 전 대통령 복심이라 불렸던 이정현 의원까지 찾아가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야당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문 대통령, 과연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늘 협치의 한 장면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뭐 청문회 이후에 공직자 인선과 관련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간 거는 상당히 전국에 지금 분수령이 되고 있는 가운데 뭔가 돌파구 기대를 했지 않았어요? 네. 사실 시정연설이라는 게 국회법 84조 1항에 있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와서 직접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 대통령제에서 갖고 있는 이 국회와 대통령 간에 어찌 보면은 불필요한 권위주의 이 산물입니다. 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과거의 대통령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말 꼭 가야만 정치적인 효과가 클 때만 갔었고 네. 또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제대로 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취임하고 200 며칠 만에 간 경우가 있었고요. 네. 뭐 어떤 이명박 대통령도 아마 137일이라는 게 아마 추경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2월에 취임을 하고 예산안이 제출되는 게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일자리 만들기 위한 추경이라고 내세워서 11조 네. 2천억 원을 국회에 지금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연설을 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청문회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정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우택 대표 그리고 이정인 전 의원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한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대통령이 그 이전에 가졌던 차 간담회, 차를 마시면서 했던 간담회에 정우택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예 참석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이게 돌파구가 마련이 됐는지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지난해 10월, 벌써 7개월 전이네요.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 피켓팅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참사 사과하라라는 취지로 자신이 손피켓을 만들어서 앞에 PC 모니터 앞에 내놨습니다.
네,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결국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결국 앞으로 이런 식으로 피켓팅 시위하는 것처럼 이번 후보자들 만만치 않은 일정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한 1, 2년 전 얘기하고 그 네. 장면하고 지금 장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우리도 이런 걸 당해봤으니까 되갚아주겠다 이런 느낌까지도 사실 봤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게 어떤 결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사 참사다, 인사 실패다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추경 문제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까지 피켓 시위까지 할 정도의 지금 어떤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저는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사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극한의 어떤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 앞으로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벌써부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그러면 진짜 싸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만나야지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단계에 관한 문제,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차이 측면에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연설 때는 기립박수를 치고 대통령 저 여기 있어요라고 한번 손을 흔들었던 의원도 있었었는데 오늘 친박 의원들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으로 침묵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시정 연설을 할 때는 친박하고 비박하고 그 기류가 좀 상당히 달랐거든요. 친박 의원들은 막 이렇게 앞장서서 박수를 유도하고 했었는데 또 비박계에서는 그냥 묵묵히 쳐다보면서 그냥 손뼉만 치고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시정 연설이 끝나고 나서도 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게 좀 인사에 관해서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김성태 의원 같은 비박계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김희정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가서 살갑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누나라고 부른다고 또 알려져 있는 인물이잖아요. 당시 기립했던 분은 한 분 더 있었네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면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렇게 기립을 네. 하는 거는 당연한 예의라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할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당시에 안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기립을 안 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다 일어났고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이한 점은 이제 여당 의원들한테만 가서 악수를 하신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정현 의원한테도 가서 이렇게 악수를 청했어요. 네. 그럼 우리 협치로 가보자, 좀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게 봤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같으면 형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우리도 이제 국회에 좀 이제 하나의 좀 전례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서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서로 완전히 입장도 바뀌고 행태도 바뀌고 물론 옛날에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갚아 준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는 여야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떤 대통령이 국회에 자주 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자주 오도록 사실은 국회가 해야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자주 방문하고 또 대통령이 오면 그 여야가 좀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들은 좀 전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네.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대통령들이 상하원을 방문할 때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다들 그래도 박수 쳐주고 지킬 예의들은 지키는데 우리도 좀 이제 그런 전통을 세워서 사실 이제 대통령 꼭 저렇게 야당은 피켓 시위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박수만 꼭 여당만 쳐야 되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켓 시위가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저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라고 했는지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야 지금 지내놓고도 밝혀졌지만 네. 전혀 언론과도 담을 쌓고 참모들 얘기도 듣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당시에는 정무 라인이 가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마크에서의 네. 접촉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문턱이 달아지도록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쫓아다녔고 또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도 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의 채널이 단절이 된 게 아닌데 굳이 저렇게 피켓 시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칭찬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정작 국회에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저렇게 아직도 70년대에 봤던 모습, 80년대에 봤던 모습, 90년대에 봤던 모습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건 네. 저건 뭐 민주주의를 지금 보고 배워야 되는 아이들에게나 우리 후손들에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작년 12월에 보면 당시의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탄핵 후의 요즘 상황을 보면 절반 정도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정현 의원이 상당히 비판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오늘 악수를 하는 오랜만에 봤던 이정현 의원 두 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봤고 국민도 아마 이정현 전 대표를 오래간만에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언론에 거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정현 전 대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본인도 이렇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이제 다시 야당 쪽으로 가가지고 일부러 저는 이제 그 시정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퇴장할 것인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나갈 때 곧바로 이제 국회 본회의장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간 게 아니라 야당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안쪽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야당 의원들하고 다 일일이 인사하면서 이제 이정현 전 대표를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 입장에서 물론 뭐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뭐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겠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름대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편하게 보인 측면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오늘 만나서 그런 거에 앙금까지 갖고 뭐 인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는 누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좌파 계보 의원들한테 환호를 받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어르신, 할머니분들께 오빠라는 얘기를 듣네요. 글쎄 오늘 이제 아마 끝나고 나가시면서 네. 그 국회를 방문했던 분들한테 이제 이게 소리를 쳤는데 특히 이제 저는 참 재밌는 게 할머니들께서 오빠라고 이제 네.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행보하는 데마다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직접 차문을 내려서 이제 손도 흔들어 주시고 또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도 사실은 이제 좀 깜짝 행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보면 이제 청와대 앞에서 있는 의장대들하고도 뭐 악수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일반 또 민원인들, 피켓시를 하는 거. 지금 요즘 저 청와대 앞에 가보면 피켓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워낙 그 청와대 앞까지 분수대까지 지금 피켓시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뭐 3, 40분들이 와서 피켓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불쑥 내려서 그분들하고 또 악수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소통이라는 측면, 또 친근감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현재 보이고 있는 80%가 넘는 지지도가 다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이 있었는데요.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너무 다른, 너무 같은 두 남자 이야기. 그러면서 그 책 안에 이제 기술을 하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비교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다.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착한 교회 오빠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이 영향인지 몰라도 요즘에 오빠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난번에 봉하마을 갔을 때도 그때도 오빠 소리를 좀 들었는데요. 뭐 외모로 네. 보거나 이럴 때 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오빠 이렇게 부르는 뭐 그런 스타일이니까 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아니나 좀 오빠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온 측면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호명했을 때 대통령이 좀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네. 보여주는 게 오히려 또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져서 오히려 또 대통령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협치를 위해 소통을 꽤 하던 길 오빠라는 말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깨에 힘 들어갈 만한데 이분은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판을 받으러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오히려 오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읍소를 하더라고요. 증인 신문을 워낙 많이 잡으니까 이렇게 되면 10월까지 과연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대충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최순실 씨 측은 의외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니 이 정도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혹시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하는 근데 시간 끊기라고 의심 섞인 시선도 있거든요. 예, 근데 시간 끌기라고만 비판을 할 수 없는 거는 최순실 씨 같은 거는 이제 11월에 구속돼 가지고는 직권남용, 뭐 삼성 뇌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마치 무슨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이제 기소가 돼 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 재판에서 이미 이렇게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던 부분은 네. 이제 공판 조서에 남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증인 신문을 다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심한데 증인 한 명당 최대 6시간까지 신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재판부가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변호인끼리 협의를 해가지고는 조절을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뭔가 이렇게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는 건 재판부의 움직임에 좀 따라줘야지 계속 이렇게 피고인의 방어권만 주장하면서 재판을 늘리기를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별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법리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유리한 방향을 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측이 서로 각자 도생하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증인 순서도 그렇고요. 이 증인 협의할 수 있는 신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시간도 지금 서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순실 씨는 먼저 재판을 시작하는 입장이고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나중에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씨 측이 그동안의 재판을 받고 조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서류가. 네. 그걸 최순실 씨 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우리 이제 변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나름대로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러면서 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서로 간에 이건 말고도 이제 최순실 씨를 최소한으로 부르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서로 감정 싸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소한 감정 싸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일치된 의견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판을 좀 오래 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일치된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 심리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거 보면은 삼성 승계 증인신문만 한 11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일이 10월 16일인데 11월까지 삼성 관련돼 있는 것만 뭐 증인신문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재판 계속 끌겠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네. 지난번에 또 일본의 오음진리교 그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을 10년 동안 했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는데 그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이 구속기한까지 고려하고 하지 말고 우린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박 전 대통령 나중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네.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똑같이 요즘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습니까? 네.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꼬리뼈 다쳤다, 뭐 쓰러졌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되겠다, 뭐 별의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네. 역시 제가 볼 때는 재판 기간을 계속 끌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뭐 종합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최순실 씨는 몸과 마음이 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의 꾸준한 호소가 국민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부분인데요. 과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그 유명한 공황장애 말이죠.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약을 먹은 겁니다. 꼬리뼈 부상 일주일 만에 오늘 법정에는 출석한 최순실 씨입니다만 치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에까지 본인이 이렇게 아픈 줄 모른 저희가 너무 섭섭하게 했던 건가요? 지금 보니까 최순실은 거의 뭐 종합병동 수준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국내 도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황장애, 그때 뭐 공황장애로 뭐 말씀했지만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꼬리뼈 다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치과 치료에 정신 치료까지. 네, 오늘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오늘의 최순실 네. 씨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꼬리뼈 다친 것도 사실 변호인도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날 네. 재판 안 나오는 것 자체가. 근데 저희들이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플 때는 또 상당히 아파서 그냥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네. 필요할 때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총명하게 사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을 리드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아예 재판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보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좀 이제 지향점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예전에 뭐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볼 때 물은 물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관계도 보면 네. 이제는 뭔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네. 지금
저 딸인 정유라가 지금 들어와서 1차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지금 뭐 재청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좀 각을 세우는 걸 보면 이제는 보면 좀 자신 위주로 좀 어떤 재판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뭐 그런 좀 전략적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지 않는가, 뭐 그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최순실의 뭐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라든지 또는 양측 변호인단 간에 뭐 일치된 의견이 아닌 심지어 서로 싸우기까지 한다든지 사실 지연말단인데 지연말단적인 얘기들만 쫓다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사실 언론도 그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지금 재판의 쟁점이 뭔지,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이를테면 최순실이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서 얼마나 국정에 개입을 했고 얼마나 농단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은 지금 뒤로 쏙 빠져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뇌물죄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나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 또 뒤로 쏙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변죽만 울리는 이런 것들 좀 잘 가려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금고지기의 오늘 발언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평론가님. 근데 지금 그 자꾸 건강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66세의 연약한 여성이다, 뭐 이런 표현 사용하면서 재판을 오래 받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월화, 목금 이렇게 4차례 하는 재판이 좀 버겁기 때문에 재판 횟수를 좀 줄여달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최순실 씨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꼬리뼈가 다쳤니, 정신병이 있니,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불과 한 7, 8개월 전 박 전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더 제왕적 대통령으로 그 임기를 보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만우주사 맞고 그러면서 뭐 무슨 실 리프팅을 했니 이런 얘기를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연약한 고령의 여성이라서 재판받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 의사 진료를 받아서 확실히 재판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제출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정 때문에 재판을 계속 받기가 어려운 것이니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최순실 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의 여성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여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똑같이 같은 처지에서 같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뭘 그렇게 본인 스스로만 엄청나게 아픈 사람인처럼 행동하는가? 그것도 저는 별로 편해 보이지 않는 얘기로 들리고요. 결국 이런 얘기가 나중에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재판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어떤 그 배경을 깔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지금 저런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외부에다가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은 지연 전략인지에 대해서 오늘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최순실 씨의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금고지기로 충성을 바쳤던 장모 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인 격의 저 장 씨, 과거에 독일에서 파티를 했을 때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던 그 분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한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길래 오늘 이 증인신문이 초점을 받았을까요? 저 장남수 씨는 최순실 씨의 그 독일에 세운 비덱 법인 있잖아요. 삼성하고 같이 계약을 했던 비덱 스포츠 법인의 계좌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고, 저 장남수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순호 씨는 왜 최순실이 플레이그라운드 사와가지고 대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주해가지고는 자금을 이득을 취했던 그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 씨가 지난 8월에 커피 사업을 위해서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이기도 했고요. 장순호 씨가. 그리고 장순호 씨는 비덱 스포츠의 한국 지사장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부자는 최순실 씨의 그 자금 관리에 대해서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해서 재수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누가 미워서 한 명 더 구속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최태민
서민 일가부터 형성된 그 자금의 고리를 찾아보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저 장순호 씨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혐의점이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저 장남수 씨의 증언이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최순실 씨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고 진술했던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 아버지와 아들이 최 씨의 자금 흐름의 비밀을 풀 키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순실 씨가 내가 호텔을 사고 싶은 거는 굳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면서요. 능수능란하게 신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신문 과정에서 보면 특별한 어떤 새로운 사실은 뭐 드러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문제는 이제 이 장순호 씨라는 분, 장남수 씨죠. 장남수 씨라는 분이 사실 독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그 돈과 관련된 그 뭐 돈 세탁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독일 검찰이 따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의 은닉 재산이 얼마인지 아직 뭐 독일 검찰이 지금 정확한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지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분과 관련된 좀 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증인이고. 근데 일단 오늘 뭐 증언에서는 최순실가 직접 예. 질문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본인은 사실 박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삼성과의 관계를 뭐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하긴 했는데 문제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실제로 앞으로 이제 최순실의 과연 은닉 재산과 해외 도피 재산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은 조력자들이 꽤 있긴 그렇죠. 하네요. 바로 이제 데이비드 젊은 분들이요. 윤과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등장했던 그 장순호 씨 이런 몇몇이서 사실은 독일의 전체 어떤 재산을 관리해줬던 인물들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저 장 씨의 사실 뭐 진술을 통해서 오늘 일부 나왔잖아요. 지금 방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정유라에게 매월 5,000유로씩의 급여가 지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에 세워져 있는 업체, 현지 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지출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사실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가 네. 청담고등학교 출석 허위 관련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또 이대 비리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뭐 업무 방해 뭐 이런 정도만 지금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나 네.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순실이 빼돌린 돈 그리고 이게 쓰임새 이런 게 장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증거가 돼서 외환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적용이 된다면 정유라의 구속영장 추가 청구에도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상당히 최순실 씨의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 장모 씨가요. 계속 뒤를 쳐다보니 검찰에서 왜 자꾸 쳐다보느냐라고 제지에 나서기도 하던데 바로 최순실 씨가 받았다는 급여, 정유라 씨가 받았다는 급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요. 호텔도 결국 코스포츠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이 모든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신동주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기소된 혐의가 업무상 횡령인데 그게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최순실 정유라가 최순실이나 정유라도 월급을 계속 받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거는 횡령에도 될 수 있고 삼성으로 받은 뇌물로 급여를 지급을 했다면 이게 범죄수익 은닉에도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미 독일 검찰에서 어떤 증거 수집을 했거나 아니면 특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영장에는 그게 청구가 안 돼 있어요. 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검사가 보강을 해가지고는 정유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제 업무방해 말고도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으니까는 구속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안 드러났다면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또 이게 급여 지급이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적으로 흘러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세탁된 자금을 통해서 현금으로 지급됐으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만 키웠다는 정유라 씨에게는 우리 돈 600만 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최순실에게는 우리 돈 1,000만 원 넘는 돈이 월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오늘 공판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에게 최순실 씨가 직접 신문에 들어가죠. 은닉재산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말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다고 하니 최순실 씨의 페이스에 계속 말리면서 신문에 답한 것 같아요. 장 씨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신문을 한 게 어디까지 진실성 있는 얘기인지 이것도 사실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집안하고 한 30년 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근고직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가 돈이 어떻게 빠져나와서 흘러나갈 수 있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러면 자기도 결과적으로는 공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입지에 처한 사람이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비덱스포츠에서 지급했던 월급 명세 내용이 나왔잖아요. 방금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은 한 1,000만 원, 정유라는 600만 원 이상. 근데 실제로 그 밑에서 일한 사람은 230만 원, 장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최순실 씨는 자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정유라 씨는 이 승마 지원을 받는 수혜자잖아요. 어찌 보면. 네. 물론 이제 삼성 승마팀의 한 직원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정유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원이고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말 타면은 600만 원 돈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거 보면서 최순실 씨가 얼마나 삼성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려고 했는가 이걸 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최순실을 다 배신했는가 네. 그걸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노승일 씨는 뭐 돈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거기에 이제 뭔가 한을 품고 와가지고 그리고 증거 모아가지고 지금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돈 들어오면 1,000만 원씩 막 600만 원씩 받아가고 직원들은 한 200만 원도 안 주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최순실 씨의 어떤 인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그 근고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난번에 이제 재산 추적할 때 금융당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결국 최순실 씨 일가의 어떤 자금 흐름을 제대로 추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추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네. 자금 흐름을 좀 더 철저하게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 뿌리를 캐다 보면은 최순실 씨 일가가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뭔가 단서가 포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기껏 일했던 사람에게는 200만 원 좀 넘는 돈,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은 최순실 씨는 1,000만 원 넘게 가져가는 일명 속칭 손대지 않고 코 풀거나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 증식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 같은 사람 같아요. 최순실 씨가 말이죠. 글쎄요. 저건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리 방식 또 이게 이제 삼성으로부터 어찌 보면은 지금 정말 손대지 않고 코 푸는 식으로 가져다 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돈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냥 함부로 이제 어찌 보면은 분탕질을 한 건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환수가 우선 되는 문제. 네. 물론 뭐 삼성 측이 이걸 뭐 강요에 의해서 강탈을 당했다 그런 진술을 한다거나 또는 이걸 뇌물을 줬다거나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 불법적으로 갈취한 돈이고 또 그걸 저렇게 흥청망청 쓴 거기 때문에 사실 분노 치밀 수 있는 그런 네. 건데 이런 것들이 뭐 장모 씨의 이런 진술이라든지 방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하신 얘기 중에 저는 금융당국의 협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미진했다면 이번에 제대로 좀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은닉재산 관련한 규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네. 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딸이 온 뒤에 최순실 씨 측은 훨씬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다고 하지만 저렇게 증인신문 철저하게 검사처럼 자신의 원하는 대답을 하니 맞아요, 그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격려까지 하던데요. 정유라 씨는 그러나 최순실 씨 마음 같지 않았던 딸 같습니다. 예측하기 전혀 어려운 검찰 출석 이렇게 늦게 오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있을까요? 이례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한마디만 하면 아니 잠시만요. 정인아 씨 저기 한마디 하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오늘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아니 억지로 질문을 해서 저희가 받아내야 되나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마음 말이죠.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에 나오라고 했더니 소환 예정 시각보다 50여 분 늦게 도착한 정유라입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뒤집으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검사님 죄송한데 저희 좀 50분 늦어요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친구들하고 카톡으로 해서 나 50분 늦어 이러는 경우는 있어도 보통 검찰에서 9시 30분까지 오라 그러면은 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9시까지 가 있죠. 네. 근데 뭐 왜 늦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기 때문에 늦었는지 뭐 취재진을 피하느라고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전직 대통령도 그때 안 늦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유라가도 이제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늦는지 참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일반 사람 같으면은 지금 정유라 씨 상황이라면은 막 이야기 보따리를 이제 풀어놓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중압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저 친구의 태도를 보면은 당돌하고 그냥 거침이 없고 변호사가 시켜준 말을 변호사가 이렇게 주입해준 얘기들을 언론에 계속 하고 있어요. 저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4차원기가 있는 건 아닌가.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쏟아지는 관심 불편하지만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처럼 보입니다. 스마일 휴대폰 액세서리를 그대로 낀 채 달려 들어가는 정유라. 어떻게 왔습니까? 했더니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받으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이 아주 좀 참 황당한 장면을 목격한 게 뭐냐면 네. 정유라가 조금 일찍 예를 들어 물론 늦긴 했지만 차가 와 있었대요. 근데 이 차가 예를 들어서 검찰청 바로 앞에 왔다가 다시 가버렸습니다. 네. 그걸 한 3차례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자들을 좀 피하려고 아마 그런 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예전 같으면 본인이 굉장히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가서 뭐 모든 대답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 검찰 출석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기자들 좀 피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계속 차로 왔다 갔다 돈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자를 왔는데 결국 기자들한테 걸리긴 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변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변호인들이 당연히 오늘 출두가 몇 시라 그러면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 게 있는 것이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저 앞에서 사실은 기자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기자들 피하고 다녔단 말이죠. 네. 그런 걸로 보면 일단은 기존의 어떤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좀 바뀌었던 모습, 이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좀 이런 것들 자세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아마 본인이 지금 보면은 전체로 좀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려고 하지 않나. 좀 네. 그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어떤 혐의로 왔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의 공분을 사실 네. 일으킨 사건이고 그에 대한 지금 검찰의 추가 수사고 네. 더군다나 정유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덴마크로부터 지금 강제 송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항소를 엄마와 포기하고 딸, 본인이 온 거죠. 예, 본인이 네. 또 항소까지 네, 포기하고 네. 현지에서 네. 송환 결정 불복 이거에 대한 항소까지 포기하고 왔는데 어찌됐든 지금 엄마와 딸이 같이 구속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동정론 이런 것들이 처음엔 좀 있었잖아요. 그러나 네. 이제 오늘 저렇게 정유라가 보여주는 저런 태도를 보면 물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라든지 뭐 검찰의 수사라는 게 국민의 무슨 뭐 이런 여론을 따라서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본인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악화가 되면 얼마나 본인에게 불리할까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21살 우리 어린 여성이 그걸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방금 누차 지적됐지만 변호인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석연치 않은 점도 있고 뭔가 네.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아니 저런 엉뚱발랄한 속칭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진술은 거짓으로 했던 그것도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이죠. 했던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했던 정유라 씨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학기 중에는 훈련과 수업이 겹쳐서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출석 대체하는 방법, 또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달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전공도 모르다던 정유라, 이렇게 다 드러날 걸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 원래 스타일이 저런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자신이 있거나 뭐 네. 이래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유라 씨가 공항에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 그동안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학교도 가기 싫었어요. 무슨 네. 과 학생인지 무슨 과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이런 내용들은 최소한 거짓말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게 네.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 작년 1학기 글로벌 체육봉사 과목을 담당했던 이 강모 교수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것을 공개를 했어요. 좀 전에 난 뉴스네요.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수업 한 번도 안 들었는데 학점 나왔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강 교수를 정유라 씨가 찾아가서 네. 작년 이제 4월 무렵인데요. 이 승마 특기생으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 일수를 좀 인정해 달라. 이렇게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강 교수가 그러면 전지훈련 참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주겠다. 네. 뭐 독일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유라 씨는 자기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교수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돌아왔다는 건데 네. 어떻게 학교 다닐 의지도 없었고 나는 무슨 과 다니는지도 몰라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사례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교수한테 이제 학점 대체 방법을 알고 리포트를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코칭 수업과 관련해서 리포트 제출할 때 코칭 수업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 때 정유라 씨가 리포트에다가 네. 막 오탈자 엄청나게 많이 쓰고 비문 써가지고 그때 말을 망 XX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하는 바로 그 레포트인데요. 네. 거기에 정유라 씨 자기 스스로를 소개했는데 안녕하세요. 체육과학부 몇 학번 정유라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무슨 과 들어가는지 모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면은 정유라 씨는 굉장히 생각은 아주 심플하다. 생각이 복잡하면 사람이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데 정유라 씨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단순 명쾌한 생각으로 나는 한 거 별로 없고요. 엄마가 다 했고요. 나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확신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학점뿐만 아니라 사건도 잘 모른다. 오늘 조사받으러 왔다.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가 지금 곧 재판정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였고요. 그리고 왠지 탄압받는 인상을 받는 것 같고요. 언론을 최대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특검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엄마 못 만난 거죠? 네, 못 만났습니다. 교정당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접견오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두 모녀의 언론 활용법일까요? 언론 노출할 때 보면은요, 피해자라는 걸 부각한 다음에 바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함일까요? 저는 정유라 씨가 아이를 그 독일에서 그렇게 빨리 덴마크에서 그렇게 빨리 데리고 올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 보모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아기 얼굴을 숨기려 그러고 카메라를 들이댈 때 그거를 본 많은 어머니들이 뭐를 느꼈냐면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까지 하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정유라 씨가 엄마를 만나러 몇 달 만에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접견을 했는데 또 금지당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둘이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뭔가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면은 저런 경우에 구치소에서는 그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접견을 허용을 안 해주거든요. 네. 변호사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접견을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언론을 뭔가 정유라 씨한테 유리하게 몰고 가려는 그런 계획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전략이 정유라 씨의 앞으로 처벌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정유라를 우리가 오랫동안 상대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사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서는 보면 좀 철없는 20대 초반의 학생 이런 걸 보이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유라를 오랫동안 경험해본 노승일 부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반대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결국 최순실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 하면 굉장히 어떤 일 자체를 할 때 그냥 저렇게 어리버리 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어떤 모습 보면
정말 최순실의 머리 위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정말 그 공항에 들어올 때 보면 그 모습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저는 무슨 학과 다니는지도 몰라요. 뭐 네. 교수도 몰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랑 지금 대통령 관계도 몰라요. 지금 뭐 나타나는 증거를 보면 자기 학번까지도 다 알고 무슨 과도 알고 교수한테까지 다 보내고 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자칫 이제 검찰에서 아마 이런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유라의 어떤 저런 모습,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모습만을 볼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정유라가 숨기고 있는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수사기법상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여러 가지 증언 자체와 이 기록들 보면 정말 정유라의 지금 보는 모습과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정유라의 실체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왜 엄마를 못 만나게 하느냐. 구치소장의 월권이다 얘기했던 이경재 변호인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재판에 나가는 딸 막지 말라라고 하는 사전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엄마의 만남을 재판정에서까지 이어가고자 하고 앞으로의 행보 가로막지 말라라는 시사점일까요? 근데 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지검장이 이 국정농단 사태 그 추가 수사의 어떤 메시지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또 어떻게 보면 수사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정유라 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 정유라 씨 혐의를 입증하는 문제였는데 결국 그걸 실패를 했어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수사를 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검찰이 물론 이제 데려와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니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 뭔가 증거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뭐 난 모른다고만 해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정도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해줬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해맑고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은 저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실제 내면은 모르지만 보일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첫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정유라 씨의 길을 확실하게 꺾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오늘 들어가서 이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은 정유라 씨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논리 이런 것들을 검찰이 좀 깰 만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정유라 씨도 뭔가 자기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모르쇠라고 정유라 씨가 천진난만한 엄마만 알고 나는 피해자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지금 검찰 조사 정유라 씨 5시간, 6시간, 지금 7시간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 남편 친구까지 대기업 돈이 들어간 걸 증언을 했으니 그럼 아는 노승일 전 부장하고 대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대질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생각은. 네. 신주평 씨라든지 뭐 마필 관리사, 보모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내막을 어디까지 알까 싶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꽤 이런 부분에서 치밀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오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주위 제3자들한테. 그리고 네. 노승일은 최순실 씨 밑에서 일을 했는데도 노승일 씨의 증언만 가지고는 어떤 자금 흐름이라든지 어떤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이 오고 간 내역 같은 게 지금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정유라한테 기대를 하는 부분도 이 친구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는 말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뭔가 지금 단서를 찾고 싶고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미리 신병을 확보하자는 건데 지금 신병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집행 방해만으로는 좀 어렵고 그 독일 검찰과의 공조나 어떤 금융기관의 협조하에 새로운 범죄 수익 네. 은닉에 관한 증거가 드러나야지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영장 청구할까요? 검찰이요? 다시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정유라가 보여준 저런 모습을 보고도 검찰이 또 흐지부지한다.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담고등학교 뭐 출석 문제라든지 이화여대 입학비리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정유라를 단죄를 하겠다고 달라드는 것 자체가 처음에 첫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박범계 의원이 슬쩍 약간 비판적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정말 충분히 준비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정유라가 어떤 혐의, 어떤 문제점을 좀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사를 충분하게 했다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유라 씨의 속보는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을 넘어서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보통은 공격을 하려고 하면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초공격, 무조건 공격입니다. 지난주부터요, 오늘까지 원내대표, 국회의장 만날만 하면 모조리 불참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수도 칠 때도 있고 그물도 칠 때도 있어야 된다 하던데 쌍끌이 어선으로 그물망으로 나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한번 보시죠. 이분들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방통행식 국정에 균열이 서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운명에 대한 어떤 강제 처리에 대해서 항의 조치도 하셨고 오늘 물론 많이 보셨습니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때는요. 아예 시위 후에 퇴장을 하고요. 그리고 퇴장한 이후에 상임위원장 오찬도 불참을 하고 부적격 3종 세트 빨리 다른 카드를 고르시다라고 여유 있게 제안을 했던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보이콧이 결국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갔네요.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겠다고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보이콧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구에서 뭐 닭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닥치고 공격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지금 제1야당이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모두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선 패배 이후에 당내도 뭐 여러 가지 어지럽고 또 추스려야 할 것도 많고 일단 그런 상황에서 뭔가 대여 전선을 구축해서 뭔가 이제 당내 일부를 좀 수습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독주를 막아 보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민을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것들 좀 저는 해야 된다 보는데 물론 강경화 후보자는 뭐 분명히 저도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또 다른 어떤 김희수 후보자라든지 이런 확대를 시켜서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것과 함께 또 이렇게 여야가 함께 만나는 자리까지도 저렇게 회피한다는 것 자체. 지금 대화를 아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마련한 자리까지 불참한다는 것은 원내 정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정말 타당한 행동인지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자유한국당이 좀 내부적으로 물론 경선 스케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 그리고 또 제1야당이 그래도 민생을 좀 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 그런 민생도 살피지 않고 지금 저렇게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저런 야당의 모습들을 박수를 쳐줄 수 있을지 상당히 저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정치는 연습 게임이 아니잖아요. 네. 정치는 바로 본 게임입니다. 바로 월드컵 나가가지고 바로 순위 결정전에 들어가는 본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유한국당 야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연습 게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치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국민의당도 여러 비판의 소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자격이 없어서 정말 야권이 정말 보이콧을 완전히 해가지고 대통령도 안 만나고 아무하고도 우리 안 만날 거야라고 말할 만한 사안인지 저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나간 화면이 바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의총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상조 후보자 그대로 강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회의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강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유도를 한 걸까요? 네, 저는 뭐 그 인사를 후퇴시키거나 아니면은 철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PPT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야당을 보라고 하는 PPT가 아니라 국민을 보라고 하는 PPT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냐 생방송으로 그게 다 중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정연설에서 정말 그 시정연설의 본래 목적에 맞게 그 각각이 세부적인 어떤 예산안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대통령의 태도도 태도지만 오히려 그걸 국민들한테 좀 더 알려서 여론을 통해서 야당한테 이렇게 좀 압박을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속뜻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만약에 극한 투쟁으로 우린 가겠다고 해서 가버리면 결국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해서 국민 여론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저는 요즘에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 이제 국감 때 정유라 씨 이화여대 특혜 입학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자꾸 생각나는데요. 네. 그때 막 단식 농성하면서 조그만 꼬투리가 있으면은 막 그냥 그대로 국회 보이콧해버리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얻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퇴로도 뚫어놓지 않고 오로지 한 길로만 그냥 직선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가면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궁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유연할 때는 유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래잡기도 아니고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회동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까지 달래고 쫓아가서 함께 하자라고 설득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긴급 의원총회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이제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할까요? 김상조 위원장 말이죠. 예, 김상조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도 문재인 네. 대통령은 강행할 뜻을 갖고 있는 걸로 읽힙니다. 사실 뭐 지금 인준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청문 요청을 하고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할 수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던 전례가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벌어질 전국의 냉각 상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제 이건데 전 뭐 다른 말씀 이거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낙연 총리 뭐 임명 강행 때문에 국회의장이 부르는 자리에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준을 국회에 맡기는 이유는 지금 300명, 299명의 헌법기관들이 제각각 판단을 해서 제각각 자유의지를 갖고 정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라는 뜻일 거예요. 네. 국민 대신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총리나 헌재소장 또는 뭐 감사원장 등 인준 표결 대상인 경우에조차도 당론으로 투표 방향을 정해서 아예 불참하거나 또는 그냥 떼지어서 반대를 하거나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들의 네.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뭐 표결 대상이 아니라도 인준조차도 네. 보고서 채택을 당론으로 하는 이런 후진적인 모습에서는 좀 벗어나서 이제 인사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좀 자부심을 갖고 자유의사, 자유투표 이렇게 네. 좀 선진화 방향으로 좀 가기를 주문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당들은 추경도 심사를 해주자. 그리고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했지만 우리는 그대로 간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 소외 전국을 예상을 했을까요? 홍준표 전 지사가 초조해하지 말고 합리적인 자세를 견지하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또 한 번 치시네요. 주사파 정권이라고 현 정부에 대해서 바로 맞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의 수위가 어디까지 갈지 참 그렇습니다. 네. 뭐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야당의 제 당권을 도전하겠다는 분이 주사파 네.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과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어떤 국회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되시면 네. 그런 주사파 정권의 어떤 면에서 무드무늬한 대통령하고 만나실지 뭐 이런까지 솔직히 걱정되는 대목인데 좀 말이 너무 좀 심하신 것 같고 아마 네. 이제 뭐 당내 경선을 겨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좀 이제 그동안 항상 네. 제와왔던 좀 말에도 좀 이제 품격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런 상황이면 사실 이제 지금 청문회에서 지금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를 만약 강행할 경우에 임명을 네. 지금 이번 6월 국회는 그냥 추경안은 통과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추경안 예산안을 보면
항상 그동안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왔습니다. 또 그런 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손해보는 국민입니다. 지금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고 또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 또 이제 지금 또 취업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통과돼야지만이 또 하반기에 어쩌면 이제 뭐 정부에서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또 젊은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라면 저는 좀 자유한국당이 좀 합리적인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대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선거 때 구호 대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일부 어대홍이다. 어차피 대표는 홍준표 전 지사라는 말의 줄임말로 돌고 있다고 하던데요. 홍 전 지사가 페이스 조절을 하나요? 당초에는 영남을 쭉 돌면서 시도당 간담회를 하기로 예정했는데 돌연 일정을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일정 자체를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네. 뭐 시도당을 돌아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정말 전국 자체가 완전히 경색됐는데 네. 지금 상황에 투표하겠다고 지금 막 내려가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또 아마 여론에 좀 따가운 눈총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체적인 당권 행보를 좀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원유철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마 젊은 양, 보수를 그렇죠. 추구한다고 양자 대결로 하죠. 갈지 아니면 또 네. 외부에서 하나가 더 이제 인사가 더 할지 일단 당 대표 경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홍준표, 원유철 네. 이 두 사람 대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당권 행보가 미뤄진 홍준표 전 지사입니다만 본인은 여전히 나만이 싸우는 방법을 알아. 강한 보수, 강한 자유한국당은 나로 인해 탄생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났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에 맞설 만한 후보를 누가 낼 사람이 없다, 나올 네. 사람이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을 보면 친박계에서도 누구 대표 선수를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뭐 역시 이제 초재선이나 아니면 그 비박 쪽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선 이후에 이 자유한국당, 뭐 홍 전 지사의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보수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면 14%입니다. 물론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보다는 높은 수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걸로 체면치레했다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말이죠. 맞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지금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그 지지율을 보면은 70% 정도예요. 지금 더 높아요. 보수나 중도층이 전부 지금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만약에 야당에서 김상조 후보나 강경화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에 반대를 한다면은 일단 인준에는 참여를 해야 돼요. 그 국회 동의 절차는 참여를 해야 돼요.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청문 보고서는 부적격 의원으로 채택을 하는 게 맞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에 세금을 재원으로 네. 해가지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 대선 때 유승민 후보가 계속 그렇게 문재인 당시 후보를 이렇게 공격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저렇게 보이콧하고 제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뭐 유승민 후보나 이런 분을 주축으로 해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 프리존을 어떻게 할 건지 강성 노조를 어떻게 할 것이 뭔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만들어가지고는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그래야지 저렇게 계속 보이콧을 하고 이렇게 전국을 경색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국민적인 지지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네. 지금 남은 분이 강경화 후보자하고 또 더 있죠.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상당히 복잡한 수계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게 흠결 인사에 대해서요. 더 이상 탕평도 아니고 코드 인사뿐이라고 박지원 전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말이죠. 아니 지금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음주운전, 자랑이라도 하느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행보를 함께할 것임을 약속이라듯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뻐젓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는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위선적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위장 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무슨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셀프 고백, 이 강경화 후보자 때만 하더라도 참으로 신선했는데요. 이제는 야당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은 제스처만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좀 인사가 조금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을 좀 걸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네. 원래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대로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제 몇몇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자진해서 고백을 했죠. 지금 네. 이제 그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민등록도 위반이라고 우리가 말로는 그냥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보면 물론 뭐 어떤 뭐 흥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사실은 뭐 모든 게 깨끗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또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과연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좀 현격하게 이 어떤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아마 살펴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저는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5가지의 원칙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그 원칙을 그래도 좀 지켜내려는 어떤 그런 노력 자체는 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기존의 강경화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청와대가 어떤 5가지 원칙을 허무는 것 아니냐 또 그 허문다라면 또 허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여론도 좀 일고 있다는 점도 네.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여당이란 말 한 번 했다가 이제 된통 국민의당은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국민의당 중재자일까요? 문제는 이렇게 중재일까요?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네. 당 차원에서 인사 문제를 모두 다 반대 또는 찬성, 뭐 아예 뭐 표결 불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국민의당 내에서 한쪽에서는 찬성이 나올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반대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시정연설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물꼬를 트는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밋밋하게 넘어갔거든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네.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 인준을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과 야당에게 양해를 구한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오늘 만약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모아놓고 대선 기간 중에 제가 5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만 막상 일을 하려고 인선을 하고 보니 정말 네. 너무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 해봤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네. 아쉬움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강경화 후보든 또는 김상조 후보든 심지어 네. 또 김희수 헌재 소장은 지금 인준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상황이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네. 이 인사 문제를 풀어내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솔직한,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80%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80%의 지지율을 내가 야당이 적당히 반대하고 국민 일부가 반대해도 내가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지지율로 활용하지 말고 이렇게 대통령이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부끄러워 보이더라도 조금 더 민낯을 보여주는 걸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지금의 전국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치도 좋은데 80% 지지율, 실질적인 협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보다 접근이 필요하다. 단 20분이라도 말이죠. 그 말씀이었는데요. 국민의당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성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 준여당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걸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국민의당이 또 국민의당에게 바라는 국민의 어떤 마음은 이럴 때는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지금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강경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들을 보면 강경화 후보자가 정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물었을 때 10명 중 6명 정도는 이 정도면 큰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당이 한때 지금은 야당 입지였지만 한때 같은 당이었기도 했고 또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정도 사안 같으면 그냥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주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정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야성을 보여줘서 정말 국민의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아주 매서운 면모들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강경화만큼은 안 된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종의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또 몇 명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는 한 명은 떨어뜨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의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안 근해 어선 선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군함의 선장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국민의당. 과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야성을 찾느냐 아니면 준여당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게 바로 강경화 후보자로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야성을 찾는 게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경화 후보의 그 정책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만 있지만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저렇게 찬성이 많은 쪽으로 드러났던 거는 강경화 후보 자체보다 야당이 이번 정부를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겠다, 지금 그런 여론이 반영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뭐 청문 보고서 불채택 여부랑 상관없이 정부가 강행하면은 임명할 수 있어요. 국회 동의랑 상관없이. 대신에 어차피 임명할 수 있으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진짜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일자리라든지 추경에 대해서는 좀 더 대의를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국정 개혁을 위해 우리한테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뭔지를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당 내부가 조금 그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천정변의 일부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찬성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강경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균열이 있는다는 것은 내부에 좀 여러 가지 강경화 후보자를 놓고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도 지금 왜냐하면 호남 여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만 국민의당이 조금 내부 진통을 겪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임명 강행이냐 아니면 지명 철회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취임 한 달이 넘어서면서 허니문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극한의 어떤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 앞으로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벌써부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그러면 진짜 싸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만나야지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단계에 관한 문제,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차이 측면에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연설 때는 기립박수를 치고 대통령 저 여기 있어요라고 한번 손을 흔들었던 의원도 있었었는데 오늘 친박 의원들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으로 침묵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을 할 때는 친박하고 비박하고 그 기류가 좀 상당히 달랐거든요. 친박 의원들은 막 이렇게 앞장서서 박수를 유도하고 했었는데 또 비박계에서는 그냥 묵묵히 쳐다보면서 그냥 손뼉만 치고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도 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게 좀 인사에 관해서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성태 의원 같은 비박계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김희정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가서 살갑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누나라고 부른다고 또 알려져 있는 인물이잖아요. 당시 기립했던 분은 한 분 더 있었네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렇게 기립을 하는 거는 당연한 예의라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당시에 안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기립을 안 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다 일어났고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이한 점은 이제 여당 의원들한테만 가서 악수를 하신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정현 의원한테도 가서 이렇게 악수를 청했어요. 네. 우리 협치로 가보자, 좀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게 봤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 뭐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같으면 뭐 형님 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국회에 좀 이제 하나의 좀 전례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서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서로 완전히 입장도 바뀌고 행태도 바뀌고 물론 뭐 옛날에 우리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갚아 준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는 여야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떤 대통령이 국회에 자주 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자주 오도록 사실은 국회가 해야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자주 방문하고 또 대통령이 오면 그 여야가 좀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들은 좀 전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대통령들이 상하원을 방문할 때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다들 박수 쳐주고 지킬 예의들은 지키는데
우리도 좀 이제 그런 전통을 세워서 사실 이제 대통령 꼭 저렇게 야당은 피켓 시위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박수만 꼭 여당만 쳐야 되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켓 시위가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저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라고 했는지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야 뭐 지금 지내놓고도 밝혀졌지만 전혀 뭐 언론과도 담을 쌓고 참모들 얘기도 듣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당시에는 정무 라인이 가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마크에서의 접촉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뭐 문턱이 달아지도록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쫓아다녔고 또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할 때는 뭐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화의 채널이 단절이 된 게 아닌데 굳이 저렇게 피켓 시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칭찬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정작 국회에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저렇게 아직도 70년대에 봤던 모습, 80년대에 봤던 모습, 90년대에 봤던 모습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건 저건 뭐 민주주의를 지금 보고 배워야 되는 아이들에게나 우리 후손들에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작년 12월에 보면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탄핵 후의 요즘 상황을 보면 절반 정도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정현 의원이 상당히 비판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오늘 악수를 하는 오랜만에 봤던 이정현 의원 두 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봤고 국민도 아마 이정현 전 대표를 오래간만에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언론에 거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정현 전 대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본인도 이렇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이제 다시 야당 쪽으로 가가지고 일부러 저는 이제 그 시정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퇴장할 것인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나갈 때 곧바로 이제 국회 본회의장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간 게 아니라 야당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안쪽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야당 의원들하고 다 일일이 인사하면서 이제 이정현 전 대표를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 입장에서 물론 뭐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뭐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겠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편하게 보인 측면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만나서 그런 거에 앙금까지 갖고 뭐 인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는 누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좌파 계보 의원들한테 환호를 받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어르신, 할머니분들께 오빠라는 얘기를 듣네요. 글쎄 오늘 이제 아마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 국회를 방문했던 분들한테 이제 이게 소리를 쳤는데 특히 이제 저는 참 재밌는 게 할머니들께서 오빠라고 이제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행보하는 데마다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직접 차문을 내려서 이제 손도 흔들어 주시고 또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도 사실은 이제 좀 깜짝 행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 이제 청와대 앞에서 있는 의장대들하고도 뭐 악수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일반 또 민원인들 저 피켓시를 하는 뭐 지금 요즘 저 청와대 앞에 가보면 피켓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그 청와대 앞까지 분수대까지 지금 피켓시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뭐 3, 40분들이 와서 피켓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불쑥 내려서 그분들하고 또 악수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소통이라는 측면 또 친근감 측면에서 보면 여러 국민들한테 현재 보이고 있는 80%가 넘는 지지도가 다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이 있었는데요.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너무 다른, 너무 같은 두 남자 이야기. 그러면서 그 책 안에 이제 기술을 하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비교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착한 교회 오빠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이 영향인지 몰라도 요즘에 오빠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난번에 봉하마을 갔을 때도 그때도 오빠 소리를 좀 들었는데요. 뭐 외모로 보거나 이럴 때 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오빠 이렇게 부르는 뭐 그런 스타일이니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아니나 좀 오빠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온 측면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호명했을 때 대통령이 좀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 게 오히려 또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져서
오히려 또 대통령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협치를 위해 소통을 꽤 하던 길 오빠라는 말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깨에 힘 들어갈 만한데 이분은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판을 받으러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오히려 오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읍소를 하더라고요. 증인 신문을 워낙 많이 잡으니까 이렇게 되면 10월까지 과연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대충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최순실 씨 측은 의외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니 이 정도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혹시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하는 근데 시간 끊기라고 의심 섞인 시선도 있거든요. 예, 근데 시간 끌기라고만 비판을 할 수 없는 거는 최순실 씨 같은 거는 이제 11월에 구속돼 가지고는 직권남용, 뭐 삼성 뇌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마치 무슨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이제 기소가 돼 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 재판에서 이미 이렇게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던 부분은 네. 이제 공판 조서에 남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증인 신문을 다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심한데 증인 한 명당 최대 6시간까지 신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재판부가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변호인끼리 협의를 해가지고는 조절을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뭔가 이렇게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는 건 재판부의 움직임에 좀 따라줘야지 계속 이렇게 피고인의 방어권만 주장하면서 재판을 늘리기를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별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법리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유리한 방향을 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측이 서로 각자 도생하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증인 순서도 그렇고요. 이 증인 협의할 수 있는 신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시간도 지금 서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순실 씨는 먼저 재판을 시작하는 입장이고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나중에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씨 측이 그동안에 재판을 받고 조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서류가. 네. 그걸 최순실 씨 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우리 이제 변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나름대로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러면서 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서로 간에 이건 말고도 이제 최순실 씨를 최소한으로 부르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서로 감정 싸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소한 감정 싸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일치된 의견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판을 좀 오래 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일치된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 심리 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거 보면은 삼성 승계 증인 신문만 한 11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일이 10월 16일인데 11월까지 삼성 관련돼 있는 것만 뭐 증인신문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 이 재판 계속 끌겠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네. 지난번에 또 일본의 오음진리교 그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을 10년 동안 했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는데 그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이 구속기한까지 고려하고 하지 말고 우린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박 전 대통령 나중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네.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똑같이 요즘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습니까? 네.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꼬리뼈 다쳤다, 뭐 쓰러졌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되겠다, 뭐 별의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네. 역시 제가 볼 때는 재판 기간을 계속 끌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뭐 종합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최순실 씨는 몸과 마음이 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에 꾸준한 호소가 국민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부분인데요. 과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그 유명한 공황장애 말이죠.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당부드립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취임 이후에 한 200일 만에 하는 시정연설, 오늘 취임 34일 만에 한 셈이었습니다.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고요. 절박하게 호소하고 보다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사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한 명의 여성과 또 한 명의 남성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서 나왔던 그 사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시정 연설이 사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시정 연설은 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처음입니다. 네. 원래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 정기국회 때 본 예산 할 때 이제 그런 때 시정 연설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두 가지 과제, 즉 인사청문회를 장관을 통과시키는 문제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책으로서 이제 일자리 문제, 이걸 지금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그 의원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민소통 수석실에서 좀 PT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실 때 바로 옆에 화면에서 대통령 연설과 관련된 사진과 그런 문구들이 한 22장 정도 오늘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제대로 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좀 이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아주 특이한 PT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쭉 방문했던 또 만났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방관들 뭐 이런 사진들 쭉 있고 특히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의원들 볼 때는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장면을 보면요, 위원님. 여당 의원들하고 주로 악수를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이 끝난 후에는 자유한국당 정호택 대표라든지 차 간담회에 불참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과거에 박 전 대통령 복심이라 불렸던 이정현 의원까지 찾아가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야당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문 대통령, 과연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늘 협치의 한 장면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뭐 청문회 이후에 공직자 인선과 관련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간 거는 상당히 전국에 지금 분수령이 되고 있는 가운데 뭔가 돌파구 기대를 했지 않았어요? 사실 시정연설이라는 게 국회법 84조 1항에 있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와서 직접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대통령제에서 갖고 있는 이 국회와 대통령 간에 어찌 보면은 불필요한 권위주의 이 산물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과거의 대통령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말 꼭 가야만 정치적인 효과가 클 때만 갔었고 또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제대로 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취임하고 200 며칠 만에 간 경우가 있었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도 아마 137일이라는 게 아마 추경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2월에 취임을 하고 예산안이 제출되는 게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일자리 만들기 위한 추경이라고 내세워서 11조 2천억 원을 국회에 지금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것 때문에 연설을 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청문회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우택 대표 그리고 이정인 전 의원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한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 이전에 가졌던 차 간담회, 차를 마시면서 했던 간담회에 정우택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예 참석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이게 돌파구가 마련이 됐는지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지난해 10월, 벌써 7개월 전이네요.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 피켓팅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참사 사과하라라는 취지로 자신이 손피켓을 만들어서 앞에 PC 모니터 앞에 내놨습니다.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결국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결국 앞으로
이런 식으로 피켓팅 시위하는 것처럼 이번 후보자들 만만치 않은 일정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불과 한 1, 2년 전 얘기하고 그 네. 장면하고 지금 장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우리도 이런 걸 당해봤으니까 되갚아주겠다 이런 느낌까지도 사실 봤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게 어떤 결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 참사다, 인사 실패다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추경 문제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까지 피켓 시위까지 할 정도의 지금 어떤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전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사 판단에 따라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약을 먹은 겁니다. 꼬리뼈 부상 일주일 만에 오늘 법정에는 출석한 최순실 씨입니다만 치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에까지 본인이 이렇게 아픈 줄 모른 저희가 너무 섭섭하게 했던 건가요? 지금 보니까 최순실은 거의 뭐 종합병동 수준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국내 도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황장애, 그때 뭐 공황장애로 뭐 잘못 네, 했지만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꼬리뼈 다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치과 치료에 정신 치료까지. 네, 오늘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오늘의 최순실 네. 씨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꼬리뼈 다친 것도 사실 변호인도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날 네. 재판 안 나오는 것 자체가. 근데 저희들이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플 때는 또 상당히 아파서 그냥 있는데 문제는 네.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총명하게 사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을 리드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아예 재판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보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좀 이제 지향점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예전에 뭐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볼 때 물은 물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관계도 보면 네. 이제는 뭔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네. 지금 저 딸인 정유라가 지금 들어와서 1차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지금 뭐 재청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좀 각을 세우는 걸 보면 이제는 보면 좀 자신 위주로 좀 어떤 재판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뭐 그런 좀 전략적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지 않는가 뭐 그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최순실의 뭐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라든지 또는 양측 변호인단 간에 뭐 일치된 의견이 아닌 네. 심지어 서로 싸우기까지 한다든지 사실 지연말단인데 지연말단적인 얘기들만 쫓다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사실 언론도 그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지금 재판의 쟁점이 뭔지 네.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네. 이를테면 최순실이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서 얼마나 국정에 개입을 했고 얼마나 농단을 했는지 네. 이런 얘기들은 지금 뒤로 쏙 빠져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뇌물죄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나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들은 또 뒤로 쏙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변죽만 울리는 이런 것들 좀 잘 가려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금고지기의 오늘 발언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평론가님. 네. 근데 지금 그 자꾸 건강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66세의 연약한 여성이다 뭐 이런 표현 사용하면서 재판을 오래 받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월화 목금 이렇게 4차례 하는 재판이 좀 버겁기 때문에 재판 네. 횟수를 좀 줄여달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최순실 씨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꼬리뼈가 다쳤니 정신병이 있니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불과 한 7, 8개월 전 박 전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더 제왕적 대통령으로 그 임기를 보냈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만우주사 맞고 그러면서 뭐 무슨 실 리프팅을 했니 이런 얘기를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연약한 고령의 여성이라서 재판받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 의사 진료를 받아서 확실히 재판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제출을 해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정 때문에 재판을 계속 받기가 어려운 것이니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최순실 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여성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여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똑같이 같은 처지에서 같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뭘 그렇게 본인 스스로만 엄청나게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그것도 저는 별로 편해 보이지 않는 얘기로 들리고요. 결국 이런 얘기가 나중에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재판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어떤 그 배경을 깔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지금 저런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외부에다가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은 지연 전략인지에 대해서 오늘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최순실 씨의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금고지기로 충성을 바쳤던 장모 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인 격의 저 장 씨, 과거에 독일에서 파티를 했을 때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던 그 분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한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길래 오늘 이 증인신문이 초점을 받았을까요? 저 장남수 씨는 최순실 씨의 그 독일에 세운 비덱 법인 있잖아요. 삼성하고 같이 계약을 했던 비덱 스포츠 법인의 계좌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고, 저 장남수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순호 씨는 왜 최순실이 플레이그라운드 사와가지고 대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주해가지고는 이득을 취했던 그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 씨가 지난 8월에 커피 사업을 위해서 세운 페이퍼 컴퍼니 이사이기도 했고요. 장순호 씨가. 그리고 장순호 씨는 비덱 스포츠의 한국 지사장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부자는 최순실 씨의 그 자금 관리에 대해서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해서 재수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누가 미워서 한 명 더 구속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최태민 일가부터 형성된 그 자금의 고리를 찾아보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저 장순호 씨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혐의점이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 장남수 씨의 증언이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최순실 씨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고 진술했던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 아버지와 아들이 최 씨의 자금 흐름의 비밀을 풀 키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순실 씨가 내가 호텔을 사고 싶은 거는 굳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면서요. 능수능란하게 신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신문 과정에서 보면 특별한 어떤 새로운 사실은 뭐 드러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장순호 씨라는 분, 장남수 씨죠. 장남수 씨라는 분이 사실은 독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그 돈과 관련된 그 뭐 돈 세탁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독일 검찰이 따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의 은닉 재산이 얼마인지 아직 뭐 독일 검찰이 지금 정확한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지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분과 관련된 좀 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증인이고. 근데 일단 오늘 뭐 증언에서는 최순실가 직접 질문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본인은 사실 박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삼성과의 관계를 뭐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하긴 했는데 문제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실제로 앞으로 이제 최순실의 과연 은닉 재산과 해외 도피 재산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은 조력자들이 꽤 있긴 그렇죠. 하네요. 바로 이제 데이비드 윤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등장했던 그 장순호 씨 이런 몇몇이서 사실은 독일의 전체 어떤 재산을 관리해줬던 인물들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저 장 씨의 사실 뭐 진술을 통해서 오늘 일부 나왔잖아요. 지금 방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정유라에게 매월 5,000유로씩의 급여가 지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에 세워져 있는 업체, 현지 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지출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사실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가 청담고등학교 출석 허위 관련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또 이대 비리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뭐 업무 방해 뭐 이런 정도만 지금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순실이 빼돌린 돈 그리고 이게 쓰임새 이런 게 장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증거가 돼서 외환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적용이 된다면 정유라의 구속영장 추가 청구에도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상당히 최순실 씨의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 장모 씨가요. 계속 뒤를 쳐다보니
검찰에서 왜 자꾸 쳐다보느냐라고 제지에 나서기도 하던데 바로 최순실 씨가 받았다는 급여, 정유라 씨가 받았다는 급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요. 호텔도 결국 코스포츠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이 모든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신동주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기소된 혐의가 업무상 횡령인데 그게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최순실 정유라가 최순실이나 정유라도 계속 받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거는 횡령해도 될 수 있고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급여를 지급을 했다면 이게 범죄 수익 은닉에도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미 독일 검찰에서 어떤 증거 수집을 했거나 아니면 특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영장에는 그게 청구가 안 돼 있어요. 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검사가 보강을 해가지고는 정유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제 업무방해 말고도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으니까는 구속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안 드러났다면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또 이게 급여 지급이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적으로 흘러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세탁된 자금을 통해서 현금으로 지급됐으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만 키웠다는 정유라 씨에게는 우리 돈 600만 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는 우리 돈 1,000만 원 넘는 돈이 월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오늘 공판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에게 최순실 씨가 직접 신문에 들어가죠. 은닉재산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말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다고 하니 최순실 씨의 페이스에 계속 말리면서 신문에 답한 것 같아요. 장 씨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신문을 한 게 어디까지 진실성 있는 얘기인지 이것도 사실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집안하고 한 30년 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금고직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가 돈이 어떻게 빠져나와서 흘러나갈 수 있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러면 자기도 결과적으로는 공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입지에 처한 사람이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비덱스포츠에서 지급했던 월급 명세 내용이 나왔잖아요. 방금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은 한 1,000만 원, 정유라는 600만 원 이상. 근데 실제로 그 밑에서 일한 사람은 230만 원, 장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최순실 씨는 자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정유라 씨는 이 승마 지원을 받는 수혜자잖아요. 어찌 보면. 네. 물론 이제 삼성 승마팀의 한 직원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정유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원이고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말 타면은 600만 원 돈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거 보면서 최순실 씨가 얼마나 삼성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려고 했는가 이걸 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최순실을 다 배신했는가 네. 그걸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노승일 씨는 뭐 돈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거기에 이제 뭔가 한을 품고 와가지고